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헤드라인만 봐서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변화, 특히 은행과 빅테크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만약 누가 저에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선수들은 이미 경기장에서 몸을 풀다 못해 자기들끼리 연습 경기까지 한 반 뛰었다. 그리고 이제는 본 경기에서 누가 주장 완장을 찰지를 두고 서로 팀을 꾸리고 있다. 바로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규칙도 없는데 연습 경기까지 뛰었다는 건 이미 물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뜻이군요. 그럼 그 선수들이 누구인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어요. 정부, 은행, 빅테크, 정말 거물급 선수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특히 은행들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보통 이런 신기술 경쟁에선 그냥 먼저 뛰어드는 쪽이랑 지켜보는 쪽으로 나뉘지 않나요? 여기서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단순히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치를 가진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말씀하신 연습 경기를 직접 뛰어본 선수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한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일명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했던 7개 은행이 바로 그들이죠.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같은 국내 대표 은행들입니다. 아, 그 테스트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군요. 토큰으로 바꾸고요. 그걸로 QR 결제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맹점주 통장에 현금으로 정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사용자 규모로 돌려본 겁니다. 즉, 이 은행들은 이미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해본 경험을 가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엄청난 자산이죠. 아하, 이미 한번 해본 팀과 아직 이론만 아는 팀의 차이겠네요. 그럼 다른 그룹은 어떤가요? 다른 그룹은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로 뭉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하나금융, BNK금융, SE제일은행 같은 곳들이 함께 연합체를 만들려는 모습이 포착되죠. 이들은 아직 규제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여러 금융사가 힘을 합쳐서 제도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력을 쓰는 겁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연합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등장하는군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은행 앱보다 훨씬 익숙한데 이들이 이 판에 들어오면 정말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흔들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거죠. 은행이 아무리 안정적인 돈을 만들어도 결국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바로 그 어디서 어떻게 키를 삼성과 카카오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기술 테스트 수준을 넘어섰다는 강력한 신호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점인데요. 실제로 은행 내부, 실무자들 관점에서는 어떤 진짜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크게 4가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한강 덕분에 디지털 결제 레일이 더 이상 PPT 안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굴러가 본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해서 실제로 돌려보니 문제없이 되네요. 로 상태가 바뀐 거군요.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어디에 쓰는데요?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은행들은 네, 저희가 실제 상거래 환경에서 QR 결제부터 최종 정산까지 다 해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자신감의 차원이 다릅니다. 기술적 토대와 운영 경험을 이미 확보했다는 명확한 증거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두 번째 변화는 싸움의 초점이 발행 구조로 빠르게 옮겨갔다는 점이라고 하셨죠. 아니, 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벌써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요? 약간 눈치 게임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맞아요. 시장은 절대로 규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세부화는 확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예를 들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될 것이다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규칙이 발표되는 순간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잡고 동맹을 맺는 치열한 수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변화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준비금과 상환이 은행 고유의 업무가 됐고 유통은 은행 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점이요. 네, 결국 테라 루나 사태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신뢰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거든요. 1토큰이 정말 이론의 가치를 갖는다는 믿음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를 위해 어떤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둘지, 고객이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즉시 내어줄 수 있는지, 그 준비금이 장부대로 잘 있는지, 외부 감사는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은행의 회계,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같은 전통적인 금융의 영역이 된 겁니다. 기술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금융의 신뢰 문제라는 거군요. 그런데 은행이 유통 문제를 인식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은행 앱도 보안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빅테크 플랫폼보다 더 신뢰를 주지 않나요? 그걸 강점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완벽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그걸 쓸 수 있는 곳이 동네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에 깔려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솔직히 수천만 명이 쓰는 앱을 통해 지갑을 보급하고 전국적인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능력은 은행보다 빅테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우리 앱만 고집해서는 시장을 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빅테크와의 지갑 플랫폼 전쟁 혹은 협력이 예고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별 은행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생존 전략이 궁금합니다. 일반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했던 은행들은 이제 기본기는 모두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6개의 핵심 모듈, 그러니까 기본 무기 세트는 다 장착하고 있는 셈이죠. 6가지나 된다니 정말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토큰 발행 소각 기능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건 우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 앱에 들어가서 내 예금 10만 원을 토큰으로 바꾸기 버튼을 누르는 경험과 같아요. 반대로 토큰을 다시 예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 외에도 토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 결제를 처리하고 정산하는 시스템, 자금 세탁 같은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기능,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준비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회계 감사 라인까지. 이 6가지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기본 패키지가 된 겁니다. 기본기는 모두 갖췄다는 전제하에 이제 각자의 강점에 따라 전략이 갈리겠군요. 맞습니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기존에 개인 고객이 많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은행 앱의 지갑 사용 경험을 카카오페이만큼 편리하게 만들지에 집중할 겁니다. 일종의 리테일 최적화 전략이죠. 둘째, 기업 금융에 강점이 있는 은행들은 B2B, 즉 기업 간 결제 시장에 특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수백 개의 협력사에 대금을 한 번에 즉시 그리고 조건부로 지급해야 할 때 이 예금 토큰을 활용하는 거죠. 이건 소비자 시장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 금융 특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들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나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지역 특화 전략을 펼칠 수 있고요. 결국 은행들이 혼자서 모든 걸 하기보다는 서로의 강점을 합쳐 컨소시엄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네요. 리스크도 줄이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정확합니다. 아직 규제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혼자 총대를 베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유리하고요. 또 한 은행이 독점하는 것보다 여러 은행이 참여하는 연합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삼성과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사용처와 편리한 지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 순간 은행과 빅테크의 역할 분담이 시작되겠군요. 네.
바로 거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은행은 안전한 금고와 규제 대응 능력에 강점이 있고 빅테크는 전국적인 유통망과 고객을 묶어두는 플랫폼 파워에 강점이 있죠. 결국 은행은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빅테크는 그 금고에 든 돈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역할을 하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최근 삼성이 금융권과 협력한다는 소식이나 카카오가 슈퍼월렛 TF를 꾸렸다는 보도가 바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의 경쟁력은 단순히 발행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빅테크 파트너와 손잡고 유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될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째, 원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실제로 한번 굴러가 본 현실이 됐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죠. 둘째, 그래서 이제 논의의 중심은 이 기술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신뢰를 보장하고 어떻게 감독할 거냐는 전통적인 금융제도의 문제로 완전히 넘어왔다. 정확합니다. 기술의 시대에서 제도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이 때문에 은행은 발행 주도권을 잡기 위해 컨소시엄으로 뭉치고 빅테크는 유통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갑과 플랫폼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이 둘의 거대한 합종연행, 즉 시장 재편이 시작됐다. 이게 현재 상황의 본질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개 속에 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공급자인 은행과 빅테크의 전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 새로운 돈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선택권은 사용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현실이 됐을 때 당신은 당신의 디지털 자산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매일 써서 편리하고 익숙한 빅테크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전통 은행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답이 이 거대한 경쟁의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편리함이냐, 신뢰냐.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